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백신에 관한 부분들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로나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종감염병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주된 이유가 제가 2014년, 15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에볼라 실제 발생했던 시에라리온에 이제 이진 대장으로서 긴급구호대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에볼라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진료하면서 이런 신종감염병이 전 세계에 유행했었을 때 그 어려움들 또한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유행했을 때 얼마나 이제 큰 위해를 가하는지를 볼 수 있었고요. 특히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에볼라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인데 젊은 친구들이 사망하는 모습들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2015년도에 한국에서는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메르스 즉각 대응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을 컨설팅하는 일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된 그런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비드-19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는 일단은 거기서 얘기하는 코로나라는 뜻은 이제 왕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일단 바이러스의 그림을 보게 되면 바이러스의 몸체가 있고 주변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돌기들이 있는데 이제 왕관을 쓴 얼굴을 이제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코비드-19는 일단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4가지의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외에 메르스, 사스가 있고 코로나19, 코비드-19이 7번째 바이러스입니다.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겠지만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었죠. 그리고 코로나19의 유전형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유전형이 예전에 유행했던 2002년,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하고 유전적으로 76%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식적인 학명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스 바이러스가 2002년, 2003년에 사람 사이에서 유행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종식이 됐었지만 그 유사한 바이러스는 박쥐라든지 이런 동물에서 계속 유행하고 있다가 다시금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한테 다시 넘어오게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비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날아가는 형태로 전파가 되기는 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는 공기 매개로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비말 전파랑 공기 전파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비말 전파 같은 경우는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날아가다 보니까 한 1, 2m 이상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감염이 되는데 이제 야외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런 비말 전파 형태이기 때문에 1, 2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전파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면 바이러스의 농도 또는 침방울의 농도가 올라가다 보면 바이러스를 둘러싸이는 침방울이 건조되고 그럼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기류를 타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공간,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안에 코로나 환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수많은 환자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변이 바이러스일 텐데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뭐 영국발 변이 아니면 뭐 남아공발 변이, 인도발 변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 변이 이름에 국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국가에 대한 어떤 폄하라든지 이런 거를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WHO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알파 변이,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발 변이는 알파 변이, 남아공발 변이는 베타 변이, 그리고 이제 브라질발 변이는 감마 변이,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발 변이는 델타 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알파 변이하고 이제 델타 변이, 영국발 변이나 인도발 변이는 주로 전염력이 강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접종률이 60%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다시 환자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공 변이인 베타 변이하고 브라질 변이인 감마 변이 같은 경우는 주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변이가 유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더라도 백신의 효과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에 추가 접종 또는 부스터샷을 해야 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제 코로나 대응 경험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각국에서도 어떻게 코로나를 이제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실마리를 잡게 해드리려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 6월 16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감염자는 1억 7천만 명에 해당되고요. 사망자가 38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이제 23억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유행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 보시면 1월부터 계속 유행하다가 작년 가을 겨울에 큰 유행을 맞았죠. 한국도 3차 유행이 가장 컸었고 미국이나 유럽도 가을 겨울에 유행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유행이 좀 잦아들다가 봄철에 인도에서 큰 유행이 생기면서 봄에도 한번 큰 유행이 있다가 인도에서 유행이 좀 잡히면서 현재 유행이 다시 좀 소강 상태로 떨어져 있고 있기는 합니다. 사망자 분포를 보게 되면 사망자가 지금 가장 많은 지역이 미주대로,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이제 미주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는 오히려 선진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덜 받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계속 재개하는 측면들도 있었고 또한 시민들이 이런 개인의 그런 자유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뭐 락다운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반발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또 보이고요. 또한 선진국의 인구 구조에서 일단 노인층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19는 노인화세 사망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제 전반적인 사망자가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잘 사는 국가에서 많았고요. 오히려 반대의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적게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상황을 보여드리면 한국은 이제 6월 16일까지 14만 8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1,990명이거든요. 미국이 한참 확진자가 많을 때 하루에 2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인도가 최근에 확진자가 많을 때 40만 명이 하루에 나왔는데 한국이 1년 동안 14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인도에서 하루 확진자 10만 명, 뭐 20만 명 이랬다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또 역으로 말하면 한국이 얼마나 이런 방역 상황을 잘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의 연령별 사망률을 보게 되면 60대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65세 이상에 대한 또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먼저 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도 이런 6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일단 60세 이상에 코로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또 하지도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0세 이상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예방접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행의 패턴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은 작년 4월 30일에 미국의 마이클 오스트홀름이라는 분이 이제 게시를 한 건데 작년 4월 30일입니다. 이미 1년 전에 앞으로 유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19의 유행은 여러 번 반복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미 한국만 하더라도 4번의 유행을 겪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2번 또는 많게는 3번 뭐 이런 식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 특히 방역을 약화시키면 유행이 커지고 또한 유행이 커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을 강화하면 유행이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을, 겨울에 아주 큰 유행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국가, 한국도 가을, 겨울에 가장 큰 유행을 맞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도 가을, 겨울에 큰 유행이 생기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행까지 맞추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 남은 그래프가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일단은 사망자도 많이 감소할 거고 유행 자체도 많이 꺾이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종식까지 바이러스가 완전 없어지는 종식까지 갈 수는 없더라도 일단은 전반적인 유행이 감소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가을 겨울에 유행하는 그런 토착화된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는 남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할 때 그냥 겨울철에 유행하는 그런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각 국가가 백신 접종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마다의 백신 접종에 그런 불균질함들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작년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유행이 크게 벌어졌는데 이게 사실 중국의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중국 외의 국가에서 가장 처음 유행이 시작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엄청 뛰어다녔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2월 초부터 이런 PCR 검사 방법들을 세팅을 해서 1차 유행이 시작됐었을 때 많은 환자가 발생할 때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PCR 방법으로 확진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런 이제 PCR을 검사를 돌리려면 환자에서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데 검체 채취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든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검체 채취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워크스루, 큰 공터 같은 데를 지나가면 의료진이 이제 검사를 해서 하루에 많은 확진자를 이제 진단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런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넘쳐나니까 모든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의 그런 이제 병의 중증도를 보게 되면 중환자실을 가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 한 2% 정도 되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20%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증, 가벼운 증상이라 집에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시설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수원이라든지 호텔 같은 데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 80%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초반부터 일단 확진자가 지역사회나 집에 있으면 계속 전파를 시키니까 되도록 입원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 방법에서 생활치료센터라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어떤 연수원 시설 같은 데에 확진자들, 특히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으면서 병원에서는 주로 의료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치료하는 이런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환자의 전원 체계를 만들면서 환자가 많았을 상황을 극복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를 비롯한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제안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칠곡 경북대병원에 2월 23일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도 이제 만들면서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또한 이제 그 방역의 방법 중에서 방금 이제 테스트, 진단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역학조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역학조사를 충분히 해서 확진자가 확인이 되면 밀접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자가격리를 시켜서 어떤 그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잘 이용했던 게 중요했었고요. 또한 생활치료센터 같은 병원에 이제 잘 입원을 시켜서 환자를 잘 치료했던 부분들이 한국이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관련된 부분, 초기에 진단체계 잘 만들었고, 또한 검체 채취할 수 있는, 빠르게 검체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 치료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의료체계, 이 3단계의 치료 절차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환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했던 부분들, 또한 역학조사를 아주 과학적으로 한국에 자랑하는 그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일단은 그런 이제 그 역학조사를 제대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확진자가 어디를 이동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당을 방문했는지를 이제 신용카드 기록, 그다음에 그 사람의 핸드폰에 GPS를 추적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병원을 갔는지 의료 기록들을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중앙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10분 내에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밀접 접촉을 시켰는지를 확인해서 격리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뭐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노출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개인정보도 지키면서 일단 최대한 확진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격리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전략들을 아주 정밀하게 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자랑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앱을 구성을 해서 이 앱을 켜놓게 되면 이 사람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러면 관리를 하는 방역요원한테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고, 또한 이 앱을 통해서 내가 열이 있는지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생겼는지 신고를 하게 되면 방역요원한테 신고가 돼서 바로 어디 가서 검사를 받으라든지 이런 거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한국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한국이 그런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위기 상황을 건드렸던 주된 이유는 한국이 코로나19 초반부터 검사 자체도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확진되는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이제 확진이 되면 무료로 치료를 하면서 모든 확진이 될 만한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진단받고 치료를 잘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진 기술들, 진단기술, IT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이런 위기상황을 이겨냈던 부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에 한국의 진단체계와 관련돼 있어서 유엔에서 발표한 SDG 레포트를 보게 되면 한국의 진단체계를 2월 초부터 세팅을 했는데 미국이나 독일같이 과하게 발달한 나라들도 3월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PCR 진단 방법, 그러니까 코로나를 확진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을 조기에 세팅한 게 아주 1차 유행을 막아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정부의 이제 이런 여러 기술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가 투명하게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또한 국민들이 그에 호응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아주 자발적으로 잘 따랐던 부분들도 한국의 방역에 성공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조기 진단하는 거, 또한 조기에 확진자들을 격리하고 또한 밀접 접촉자를 격리했던 방법들, 그다음에 초기에 학교의 휴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동참하게 만들었던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학교에서는 발병이 많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서 학교는 주로 이제 등교 수업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주고 오히려 사회가 학교를 보호하는 그런 전략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도록 한 부분, 또한 고위험군의 이제 보호 전략들, 마스크나 이런 손위생 같은 그런 개인적인 위생을 잘하게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초기 코로나 대응에 중요했고요.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된 이후, 또한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는 이런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유행을 얼마나 차단하는지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초기에 강하게 해야지 유행을 꺾을 수 있고, 그래야 의료 체계를 보존해서 이제 중증 환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이게 작년 4월 달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입니다. 어떻든 작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초반에 유행이 극심해질 때 조기에 강화해서 유행을 빨리 꺾는 게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기에 유행을 잡지 못해서 너무 유행이 커진 다음에 잡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상당히 고생을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의 방역과 관련된 평가를 얘기하면 작년 6월 달에 SDG 레포트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한국은 초반에 이런 진단체계라든지 격리체계를 잘 만들어서 확진자도 잘 보냈었고, 또한 그런 유행을 초기에 잘 잡아내서 일단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됐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방역 성적이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1등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2월까지의 그런 방역의 결과들을 나온 논문이 하나 란셋이라는 아주 저명한 논문에 실렸는데요. 한국이나 뭐 아이슬란드 또는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처럼 방역을 초반부터 강화했던 국가들하고, 또한 이제 영국이나 미국처럼 뭐 방역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냥 적정한 수준 정도만 방역하겠다, 그냥 어느 정도의 환자는 용인하겠다고 했던 국가들을 비교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방역을 강화했던 국가들 당연히 사망자 발생이 훨씬 적었다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참 아이러니한 게 방역을 강화하면 개인적인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제한하니까 경제적으로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방역을 강화했던 국가들이 경제적인 상황들도 안정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이 안정돼서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오히려 GDP의 회복이 훨씬 더 빠른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방역을 그냥 좀 완화요법을 썼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더 억제하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방역을 강조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그런 개인,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그런 결과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한국이나 그런 이제 뉴질랜드, 호주가 걸었던 그런 방역의 길이 상당히 어려운 길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죽음도 적게 했고 경제적인 회복도 빠르고 또한 개인적인 사람의 자유도 잘 지켜냈다라는 결과들이 올해 2월까지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의 치료 같은 경우는요, 뭐 렘데시비어라는 치료제를 쓰는데 이거는 항바이러스제라서 초기에 투여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게 하는 치료제고요. 덱사메타존은 너무 폐렴이 심해서 염증 반응이 심한 사람한테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제인데 사망률도 개선하고 또한 인공호흡기 사용 일자도 줄여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항체 치료제는 초기에 투여해서 이 바이러스를 억제를 해서 중증으로 이완하는 거를 막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입원하는 거를 줄여주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로 알려져서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주로 개발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이 시작된 치료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이 많이 접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번에 G7에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선진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자국의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도 했고 또한 저소득 국가들을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결정을 해서 10억 회에 해당되는 많은 백신 양들을 일단은 이런 개발도상국 또는 이제 저소득 국가에 공급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백신을 많이 못 맞은 국가들도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점차 백신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백신 접종했는지 약간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 이제 뭐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냉동이 필요한 그런 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센터, 백시네이션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서 접종을 했고요. 그다음에 냉장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탁 의료기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하루에 접종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0만 명까지도 접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콜드체인의 양상에 따라서 그 백신의 그런 유통 채널을 다르게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 구성된 한국의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예방접종센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예진하는 장소, 접종 장소, 그리고 접종 후 대기 장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예방접종 후에 이제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또 예방접종하고 또한 이상 반응 없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 간의 교차 접종에 관한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맞고 2차로 뭐 화이자 맞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에 화이자를 맞았을 때 오히려 항체가 더 잘 생성되더라. 이상 반응은 조금 증가되긴 하지만 중증 이상 반응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도 하반기에는 이런 교차 접종이 이제 시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2차를 화이자로 맞는 백신 접종은 독일이나 캐나다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공급 물량에 따라서는 백신의 여러 조합들을 이렇게 섞어서 맞는 방식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어차피 접종을 다 한 사람들이 추후에 추가 접종 또는 매년 한 번씩 접종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접종할 때는 다른 회사 백신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차 접종은 앞으로 아마 다양하게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백신과의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뭐 폐렴구균 백신을 이제 맞고 싶은데 코로나 백신과는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원래는 대부분의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긴 한데요.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과는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백신을 먼저 맞은 경우는 2주 있다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되고요. 또 코로나 백신 먼저 맞으면 다른 백신은 2주 띄고 현재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이제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누구부터 맞추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한국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은 고위험군을 먼저 맞는 전략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2월에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3월까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또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했고,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다음 접종을 했고요. 한국이 4월부터는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고요. 또한 5월부터는 60에서 74세 예방접종을 했고, 이제 앞으로 7월부터는 이제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연령을 낮춰서 예방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면 전연령을 고르게 빨리 맞추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예방접종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그룹부터 예방접종을 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각국의 의료 자원들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부터 예방접종하는 전략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이겨내고 있고, 또한 마스크 착용, 또 손위생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거나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들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도 이후에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한 상황이 돼버리면 매년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 수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손위생도 잘하고, 그다음 백신 접종할 기회가 생기면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삶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어 나갈 건데요. 코로나가 이제 만들어낸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대면 문화가 많이 발달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만나서 얘기하던 사람들이, 또 만나서 회의하던 사람들이 이제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 같은 걸 통해서 비대면 회의도 하고 있고, 병원에서의 진료도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병원에 이용하는 그런 패턴들도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어쨌든 각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일단은 그 국가의 방역의 상황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한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는 또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과 함께 우리가 느끼던 그런 공포감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다. 그리고 코로나 자체는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돼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우리가 관리 가능한 바이러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또한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백신 접종도 이제 저소득 국가에도 공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이미 1년 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겁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학교도 못 가는 상황들이었고 선생님도 못 만나는 상황들도 실제로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껏 잘 이겨내 주시고 버텨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에 해당되는 손위생, 마스크 착용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이 조금씩 여러 나라에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도 언젠가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도 줄어들고 각 국가의 유행 상황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 국가 간의 교류들도 이제 언젠가는 시작이 될 거거든요. 일단 원래 함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꿈을 꿨었던 이 수업이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화가 돼서 함께 모여서 즐겁게 같이 세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에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